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부터 바뀌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문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EBS 연계율이요, 먼저 70%에서 50%로 줄어든대요. 제가 EBS 연계 정책을 펼 당시에 EBS 수특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70%로 연계율을 내겠다라 했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50% 연계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럼 공통 과목은 문학과 비문학, 즉 독서를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문항이 15문항이었는데 17문항으로 늘게 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문학이 이제 2문항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들 걱정할 거예요. 예전에는 EBS 연계 문학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어떡해요? 다 봐야 돼요. 이런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너무 선생님 애교를 부렸나요? 자, 낯선 문학 작품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문학의 패턴을 기억하자, 이거거든요. 자,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게 있을까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구조가 반복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뻔한 구조를 본 적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약간의 변주만 되고 있는 거죠. 즉, 인생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사실 인생 살아봐야 뻔할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변주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의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나도 이 안에서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붙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문학을 읽으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역사를 아는 게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제강점기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6.25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상황은 어땠는지, 그걸 알고서 접근하면 굉장히 수월해진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작품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야만 낯선 작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제시된 문제들은요, 그 이전에는 분명히 작품이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가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너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가 문학을 잘 못하는 이유는요, 객관적으로 못 봐서라기보다는 저는 나만의 해석을 안 해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선. 그러니까 문학은 그냥 한번 해석해봐야 돼요. 경험도 다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A, B, C라는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하나 봐. 그리고 평가원에서 출제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네.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금씩 알아가면 될 것 같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자신의 해석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니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은 네 번째예요. 자, 문학 이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제목이에요. 작가가 제목을 선정하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였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엄마 아빠가 그냥 막 돌아다니는 이름 아무거나 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민 끝에서 부여를 해줬을 겁니다. 즉, 제목은요, 핵심 대상이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제목을 보면요. 그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측이 된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글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유기적이라는 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학의 내용과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내용은 뭐냐? 정서, 감정을 우리가 찾으면 되고요.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사상, 그리고 사건, 주제, 이런 게 문학의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은 바로 주제를 형상화한 언어 표현 양식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학은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개념어는 사실 형식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식 요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상 전개 방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 이동, 선경 후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파악하는 훈련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의 표현법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비유법, 뭐 서리법, 반어가 어떻고 역설이 어떻고 감정이입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소설에서는 역행적 구성이 뭔지 뭐 액자식 구성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다음에 내적 독백이 뭐냐, 방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형식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형식 때문에 어떤 작품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뭐 어떤 멜로디 이런 거에만 꽂히는 경향도 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속에 가사를 보다 보면 훨씬 더 그 노래가 나한테 확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문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 요소라는 건 시에 있어서 화자, 시적 대상 찾고요. 그리고 상황 보고 태도 정서를 이끌어내면 돼요. 그리고 소설의 3요소, 구성의 3요소 많이 들어봤죠?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어떤 배경인지 그 배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 역사를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속에 어떤 인물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는지 그 속에서 어떤 주제가 구현되는지 이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로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뭘 부탁드렸죠? 그렇죠. 패턴을 인지해라. 그 패턴이라는 게 형식과 내용에 대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별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을 너무 거리감을 두면서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녀석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답이 보이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유명한 시죠. 저도 좋아하는 시고요. 시 읊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잖아요. 즉 문학작품 자세히 보시고 오래 보세요. 그러면 다른 풀꽃들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